투자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투자는 꼽셈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는 꼽셈이다. 좀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와닿으시죠? 덧셈이 아니라 꼽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덧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꼽셈만 하더라도 뭐 초등학교 때 구구단 다 외웠는데 우리 머리가 그렇다면 우리 머리가 꼽셈으로 돌아갈까요? 구구단을 외워야 될 만큼 원래 우리 머리는 우리 뇌는 꼽셈에 대해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잘 적응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구단을 외워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가령 그렇죠. 월급을 뭐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3% 올해 인상을 한다고 치죠. 물가 상승률이 뭐 1%니까 3%는 많이 올라 이런 식의 의미는 다가오는데 그래서 내 월급이 얼마 올라간다는 이야기지? 한 달에 3만 원 올라간다는 이야기인가? 5만 원 올라간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식으로 덧셈으로 바꿔야지 우리 뇌는 곧바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곱셈으로 가지고는 인식이 잘 안 되죠. 가령 내가 지갑에 지금 10만 원 있는데 뭐 하다가 지출을 하는데 지갑에 있는 돈의 10%를 지출했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10,000원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모든 단위 이런 식으로 퍼센트 단위로는 계산을 해요. 곱셈은 계산하긴 하지만 덧셈 중심으로 우리 뇌는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좀 이상하네. 그 다음에 곱셈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생겼느냐면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이 생겨요. 이거 마법 아니거든요.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 뭐겠습니까? 이게 흔히 7의 법칙 이런 거 있죠. 7의 법칙이 뭐냐면 곱해서 72가 나오면 원금이 2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금리가 1년에 6%다. 그러면 2배가 되려고 그러면 덧셈으로 생각해 보면 10년 해봤자 100이 160 되겠죠. 그러면 아직도 40이 남았어요. 10년보다 한참 더 지나야 될 것 같은데 6%씩 12년을 가면 70이가 나오죠. 6 곱하기 12 하면 70이니까. 그러면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6%를 그냥 덧셈으로 계산해 보면 10이면 72%잖아요. 100%가 아니거든요. 그래 이런 식으로 가령 뭐 내가 금리가 한 7%다. 1년에 7%씩 이자가 나온다. 그거를 10년 하면 거의 2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뭐 12% 금리가 12%라고 한다면 6년이면 2배가 된다. 이걸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마법이 될까요? 마법이라는 표현이 왜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곱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 내가 덧셈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와 1년에 내가 원금 100인데 1년에 12씩 벌었는데 그러면 이게 2배가 되려고 그러면 6년 만에 2배가 된다고? 6이면 12가 6번 해봤자 70밖에 안 되는데 72밖에 안 되는데 그게 100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 뇌가 덧셈으로 생각하면 도대체가 이거는 마법이에요. 하지만 복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냥 곱셈이에요. 덧셈과 곱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뭐 이거 초등학교 1학년 다닌데 그렇네요. 근데 어쨌든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에다가 내가 더하느냐 저기 보시는 방향에 따라 반대로 할게요. 어떤 수에 대해서 내가 더하느냐 이 어떤 수에 더해지는 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10에 3을 더했던 1에 3을 더했던 3이 중요한 거지 10이나 1이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곱셈은 어떻습니까? 곱셈은 10에 3을 곱하느냐 1에 3을 곱하느냐 곱하는 숫자뿐만 아니라 곱해지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에 3을 더하나 1에 3을 더하나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덧셈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 늘어났네 라는 거거든요. 이 앞에 10이든 1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한테 결국 3 들어왔다는 이야기네 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곱셈은 10에다가 3 곱하면 30이 돼요. 1에다가 3 곱하면 3이 되죠. 우리 뇌는 30 들어오고 3 들어오는 거 어마어마한 차이로 느낍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곱셈입니다. 제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나요? 자, 비투 영끌이 왜 생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비투 영끌. 내가 원금 100만 원에 10% 투자해서 원금 100만 원 갖고 10% 얻었다. 10만 원 벌죠? 10만 원 법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10%나 수익을 낸다는 건 굉장히 잘하신 건데
다음날 생각해 보니 야 이게 원금이 1,000만 원이었으면 내가 똑같은 수익률 10%에 100만 원 벌었는데 B2 연끌에서 한 10억까지 끌어당겼으면 10% 했으면 한 번에 1억을 버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게 곱해지는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주식에서 수익률 10% 내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곱해지는 숫자가 크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것이고 이게 작으면 10% 벌어봤자 얼마 안 되는 것이고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많이 느끼잖아요. 이게 투자에서 곱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투자를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이 곱셈의 원리를 머릿속으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감각적으로 알게 되죠. 아, 내가 이 수익률을 100만 원 들여가지고 수익률을 10% 내고 20% 내고 30% 낼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이거 5% 내도 된다. 이거 100만 원을 1,000만 원 1억 만들자. 그러면 내가 10% 굳이 안 내고 5%만 내도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세계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수익률을 높이는 곱해지는 숫자에 관심을 처음 가져요. 그 다음에 관심이 곱해지는 숫자로 넘어갑니다. 이거 올리자. 그러다 보니까 B2 연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의 세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에는 흔히 말하는 투기적인 움직임, B2 연끌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건전한 투자 문화를 육성합시다. 어쨌든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합시다. B2 연끌하지 맙시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한번 해본 사람들은 이 원리를 다 이해를 하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대출을 억제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이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막 빚을 빌려서라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곱하는 숫자 말고 곱해지는 숫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B2 연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됐다. 이제는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 싶으면 이걸 못 늘리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 버블 아닐까 싶으면 이 B2 연끌을 실제로 다 줄여버리고 이제 빚을 못 빌리고 상환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역금융장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금융 부분이 주가를 끌고 내려가는 그런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이걸 이제 더 이상 늘어나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돼요. 그 예전에 최근에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1억 빌려서 금리가 1%다. 매달 이자 조금씩 내다가 원금은 나중에 낼게요. 1년 후에 낼게요라고 했다가 1년 후에 가서 또 이제 신용대출을 연장해서 계속 이자만 내는 거 원금은 안 갚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계속 증가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아주 오래전부터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신용대출은 전부 다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분할 상환 의무를 올해 한 3월 정도에 적용할지 말지를 지금 이제 금융당국이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단계인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그 옛날 그러니까 이자율 역사, 금리 역사 도대체 사람들은 예전에 금리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중세는 이자를 받는 거는 이제 중세 교회가 이자를 받는 거는 불법화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쭉 역사를 뚫고 내려가다가 1613년에 로버트 위트라는 사람이 쓴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수학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고등학교 수학 과정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학책 제일 뒤에 이게 로그 또는 정규분포 그 테이블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값이 X축으로 얼마고 Y축으로 얼마면 정규분포 값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테이블로 값이 쭉 나와 있는 건데 이 로버트 위트의 1616년 책은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가령 이런 거죠. 당시에는 이제 계산기가 없으니까 1년에 1%, 10%를 이자를 받았다. 1년 후에 원금이 100이 110이 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2년 후에는
달리가 아니고, 달리면 10의 이자를 받았고 2년이면 20입니까? 이거 덧셈이니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100이 2년 후에 120되죠. 10년 후에는 뭐 200되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고 복리로, 곱셈으로. 100에다가 곱하기 1.01. 그 다음에는 또, 그럼 이게 1.1이네요. 100에다 곱하기 1.1 하면 1년에 10%, 그럼 110이 되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110에다가 그 다음에 1.1. 그럼 120보다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곱하기 해서 가면 100이 1년 후에는 110인데 2년 후에는 120 얼마. 10년 후에는 얼마가 되지? 100년 후에는 얼마가 되지? 이걸 계산기가 없으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걸 쭉 다 써놓은 거예요. 쭉 다 써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오피스텔을 사면 이거 저거 하면, 그리고 10년 후에 뭐 얼마로 판다고 보면은 내가 매년 얼마의 이익을 받는 것이지? 수익률 몇 %야? 은행에 예금하는 게 나을까? 이 오피스텔 사서 10년 후에 이 가격에 팔 수 있다고 하면 이 오피스텔 사는 게 나을까? 이거 계산 지금은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로서 계산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다 기록. 로그표, 정규분포 표처럼 수학 교과서 제일 뒤에 나오는 표 붙여놨듯이 이걸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책에서 놀란 게. 채권 하시는 분들은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죠. 채권의 가격, 채권의 만기가 얼마인데, 채권의 현금 흐름의 평균 잔존 만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채권 가격의 금리와 채권 가격의 변화율로 계산하기도 하는데, 이 듀레이션은 저는 그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맥콜레이라는 사람이 20세기 초반에 이 듀레이션이라는 걸 책에 써서 처음 알려줬다. 1613년에 로버트 위티의 책에 듀레이션이 있습니다. 채권 가격의 변화율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랬던 거는 어느 식을 하나를 딱 봤는데 도대체 이 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식이 도대체 뭐 하는 식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식인지 이해가 안 가는 식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읽어봐도 대충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보자라고 냅뒀는데,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미 연준 내에서 어떤 데이터를 쭉 보다가 각 주의 식을 보다가, 아니 세상에 이 식이네. 이 식이 그 책에 있었던 그 식이네. 다시 찾아봤죠. 거의 똑같은 식입니다. 근데 이 식이 뭐냐면, 미국은 가계부채가 가계소득이 얼마다, GDP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가계가 빚을 빌렸는데 원리금 상환을 매달 얼마씩 하는데, 그게 가계소득에 대해서 얼마냐, 우리가 DSR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Debt Service Ratio. 부채를 빌렸는데 부채의 규모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부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얼마를 하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자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각주를 놓고 미연준이 DSR 계산하는 그 식을 쭉 찾아가 들어가 봤는데,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거를 기본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빚을 빌렸다. 원금은 분할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갚는다. 없어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든 뭐든 신용대출을 받았든 아니면 모기지 대출 받았든, 미국의 경우에 모기지 대출, 집 산다고 모기지 대출 받는 거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들어가는 구조죠. 이걸 기본으로 깔고, 그래서 지금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얼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부채면 된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데 그 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1613년이면 아직 셰익스피어가 아마 살아있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1세 여왕의 재위기간 조금 지난 그런 시기인데, 그때 이미 대출을 하면, 가계대출은 그렇죠.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돈을 빌려서 설비 투자하면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이 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이자만 내고 돈 벌어서 갚는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가게는 사업해가지고 돈 왕창 벌어가지고 갚을 거 아니잖아요. 집을 샀다. 집값 올라가면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게는 원금을 언제 상환하겠다. 이 돈을 빌려가서 언제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하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역사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계대출은 원금을 균등해서 분할 상환하는 구조.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뭔가 소득이 발생하는 건데 그 소득을 갖고 원금을 분할 상환하라라고 하는 게 걔네들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기본으로 깔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깔려 들어가. 근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빚이 늘어나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안 늘어나는 미국의 가계부채가 뭐 큰 문제다 그런 이야기는 기사에 한 번씩 나옵니다만 실제로 그 DSR을 따져보면 걔네들은 원금을 갚아 나가면서 그러니까 원금이 계속 깎여서 나가죠. 시간이 지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사라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도 소득에 대해서 지금 DSR은 굉장히 낮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부채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투자라고 하는 게 영끌 비투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는 부채가 계속 증가해 버리는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투자는 덧셈이 아니고 곱셈이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투자는 곱셈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그동안에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하다 보면 결국 소수만 돈 엄청 벌고 다수는 다 돈 잃어. 다 깡통 차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곱셈으로 적용해 보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실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엑셀 가지고 다 돌려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던데 동전을 던져서요. 앞면이 나오면 원금의 1.6배, 그러니까 60%의 이익을 드립니다.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40%, 100원이 60원인데요. 근데 앞면이 나오면 100원이 160원 됩니다. 오, 괜찮네. 이렇게 되죠. 오,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기대값이 높잖아요. 그죠? 기대값이 내가 해볼만 해요. 한 번 하면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10번, 20번, 50번, 100번 반복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이걸 엑셀에다가 1000명을 놓고 1000명의 사람들한테 이걸 그 엑셀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제가 이거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다가 표를 하나 붙여놓을 건데 10번 했을 때까지는 손실 나는 사람들이 한 700명 정도고 5배 이하로 번 사람들이 한 200명 가까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배 이하로 번 사람들도 한 60명, 70명, 1000명 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100번 시행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600명이 50% 이상의 손실을 입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손실을 보고 10배 이상으로 번 사람들이 한 160명 정도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골고루 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다 잃고 극소수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이런 움직임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한 번 던질 때마다 플러스 60 마이너스 40인데 덧셈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덧셈으로 생각해보면 플러스 60 마이너스 40이기 때문에 이거 시간 지나면 무조건 버는 거 아니야. 곱셈으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곱셈으로 처음에 100에서 시작해서 앞면이 나왔어요. 처음에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에 160이 되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왔어요. 앞면 뒷면이 왔다 갔다 했다고 치죠. 그럼 160이 40 깎아서 120이 되는 게 아니고 곱셈이거든요. 곱셈 160이라는 이제는 100이 곱해지는 숫자가 아니고 이제는 160이 곱해지는 숫자예요. 100에서 손실이 마이너스 40%면 40 마이너스지만 이제는 곱해지는 숫자가 160이기 때문에 곱해지는 숫자가 커져버린 것이죠. 영끌 비투에서 금액이 커졌던 어쨌든 금액이 커져버리면 여기서 40%의 손실은 100에서 40% 손실하고는 다르겠죠. 더 내려갑니다. 사실 이게 더 내려가서 얼마가 내려가느냐면 한 96 정도가 나와요. 60% 벌었다가 40% 잃었는데 100이 96이 됩니다. 신기하죠? 우리 머리가 덧셈이기 때문에 100에서 60 벌었다가 40%가 날아갔는데 100이 96 된다고? 10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덧셈 머리로 우리 머리는 덧셈이 기본이기 때문에 100보다 커야 될 것 같은데 싶지만 100보다 작아집니다. 곱셈이기 때문에 그래요. 곱해지는 숫자가 커져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0%가 마이너스 40이 아니고 훨씬 더 커져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앞면이 나와서 60% 벌었다가 또 40% 날렸잖아요. 어디 오겠습니까?
이번에는 96이 아니고 92 정도가 됩니다. 또 거기서 60% 벌었다가 40% 깨지잖아요. 88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반복됨에 따라서 평균적으로는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안면 해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대충 이거 확률을 60대 40 정도로 두면 앞면 나오면 플러스 60%, 뒷면 나오는 마이너스 40% 이런 식의 게임을 설정하면 8대 2의 법칙 정도가 됩니다. 한 50번, 100번 할 때까지는 8대 2가 되고 이걸 무한대로 반복하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곱셈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워렌 버핏의 그 말을 아마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의 1번 원칙은 뭐냐면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2번 원칙은 1번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에서는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덧셈이 아니고 곱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벌음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그마한 손실이 훨씬 더 크게 나에게 마이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뇌는 자꾸만 덧셈 중심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투자는 철저하게 곱셈의 법칙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령 이제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셔가지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뭐 로또 번호 가르쳐주진 않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가령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정말 앞으로 가장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달을 가르쳐 줄까? 아니면 가장 나쁜 마이너스 폭이 가장 클 수 있는 그런 그게 2021년 매돌달일지 가르쳐줄까? 아니면 2021년 매돌달이 가장 월별 수익률이 가장 높을 때를 가르쳐줄까? 가장 낮을 때를 가르쳐줄까? 물어보거든 가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달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마시고 가장 돈을 많이 잃을 수 있는 달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달을 피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 이후로 2000년부터 시작해 월별로 S&P 500하고 코스피하고 그려놓고 S&P하고 코스피에서 월별로 가장 그 플러스가 컸던 달 상위 10%, 가장 마이너스가 컸던 달 상위 10% 이렇게 해놓고 가장 플러스가 컸던 달 상위 10%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기술 계산해봤더니 당연히 코스피 올라간 것보다 못 올라갔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코스피가 2000년을 100으로 놓고 지금이 한 300 정도 나옵니다. 근데 가장 잘 벌어야 될 그 상위 10% 달이 날라갔다. 나는 그걸 다 놓쳤다. 그랬더니 한 180 정도가 나와요. 300이 180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근데 가장 나쁜 달 상위 10%를 잡아서 그거를 내가 피했다라고 보면은 지금 300이 아니고 550이 돼 있어요. 550이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곱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워렌 버핏의 투자의 1번 원칙은 잃지 않는 것이다. 2번 원칙은 1번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